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500~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들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되는데요. 최근 인천의 감염자 추세 짚어볼까요? 예, 인천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의 그 발생이 확대되는 건 아니냐 그 우려가 낳고 있습니다. 또 4차 대유행 기회 선거가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13일 기준이죠. 총 19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집단 감염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이 4호 확진 판정받은 원장이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우려를 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최근에는 부평구 유치원 또 서구의 초등학교 교사까지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파 경로를 좀 짚어봐야겠어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다가 문의한 결과 현재는 조사 중이고요. 일단은 인천에서는 9일 전에 42명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방역 당국 긴장을 하게 했는데요. 이날은 어쨌든 어린이집과 회사 관련 확진자가 16명 포함 42명이나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3월 25일부터 관련 확진자가 10명에서 잇따라 나왔거든요. 또 자가격리주의던 원생 2명과 종사자, 원생의 어머니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는 벌써 19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3월 28일 날 어린이집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연수구 소재 유치원 50개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하기로 밝혔는데요. 14일에서 15일 진행을 하고 총 인원수는 1,7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연수군의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유치원 대상으로 이번에는 전수조사가 실시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일상 속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3차 유행 때와 같이 똑같은 패턴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용한 감염들이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 있고 네. 3차 유행 때는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위주로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지금은 비수도권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빨리 검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N차 전파가 많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기 집단 감염이 전국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때는 우리가 확진자가 언제든지 폭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는데요. 지금 또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네.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게 조용한 전파가 계속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감염되신 분들의 동선을 초작해서 접촉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역 대응 요원들이 지금은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으면은 일일이 감염 경로를 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방역 대응 자원이 지금 부족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접촉자 격리가 늦으니까 오히려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도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 시작점 자체도 지금 600명대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2 내지 1.4 정도만 돼도 우리가 1, 2주 이내에 더블링이라고 하는 네.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3차 유행 때와 조금 다른 약간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2%이긴 하지만 고위험 취약군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특히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을 때는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원에 집단으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감염되시면서 수십 명이 중환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게 많이 좀 줄었다는 점이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지금은 이제 누구나 원하시면은 무료로 임시선별검사소 또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라는 점이 우리가 장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계절적으로도 이제 따뜻한 봄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환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봄인데도 불구하고 환기를 안 하시고 밀폐된 환경에 계시면 우리가 겨울철과 같은 그런 감염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계절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봄철이라는 어떤 계절적인 장점도 있지만 3, 4월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모임이 또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네. 사회적인 이런 위험 요인도 우리가 조금 사적인 모임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3차 유행 경험을 통해서 4차 유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계절 요인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파가 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다시 지난 겨울과 같은 이 유행이 되풀이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온도는 우리가 체온 36도에서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의 어떤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아예 되고요. 기온이 팍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바이러스는 활동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에도 그 파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 같은 경우에 밀폐되고 에어컨을 많이 켜놨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우리가 밀폐된 환경이 더 중요하겠고 다만 이제 자외선이 노출되면 환경적으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우리가 자외선에 의한 영향은 있겠지만은 온도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이러스 생존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고 또 한 가지 어떤 물리적인 환경 요인 중에서 습도가 있는데요. 공기 중의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더 멀리 비말 전파가 잘 될 수가 있고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바이러스 비행 거리가 짧아져서 사람 간의 전파 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있겠는데 워낙 우리가 밀접한 가까운 거리에서 비말이 많이 전파된다면은 이런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거의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실내에서는 환기 잘 해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이게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3차 유행처럼 아주 급작스럽게 피크를 그리는 이러한 양상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계속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꾸준한 증가세가 우리가 이런 확산세가 좀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점점 더 가속화돼서 점점 더 가팔라질 것인가 지금 그 기로점에 놓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확산세를 꺾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현 상태를 좀 유지하려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방역 정책에 어떤 우리가 한계도 좀 부딪힌 점이 있고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시면은 확산세가 감소세라기보다는 정체기를 조금 더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를 지금 수준대로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예를 들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든지 네. 하는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더기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한 확진자 증가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모든 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연결고리를 끊어주시는 노력들이 현재는 매우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500~6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재확산 우려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발표를 했지요. 네. 일단은 정부 지침을 보면은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2.5단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인 수도권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오세훈 시장은 일단은 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초점이 상생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 예를 들면 유흥 단란 감성주점 그리고 헌팅포차는 오후 5시에서 밤 12시로 그리고
호든펍이나 주점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에서 11시로, 그리고 콜라텍과 일반 식당과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다양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로 인해 만약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시락은 방역 수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특성을 감안해서 영업 시간을 다르게 조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자칫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산세를 막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시도는 획기적인 시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3차 대유행에 확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라든지 임시선별 검사를 통한 무료 검사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서울시 어떤 획기적인 노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목표가 이제 상생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방역 조치보다는 좀 완화된 조치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운영 시간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산세를 미리 확인해서 N차 전파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5월 2일까지 방역 지침이 유지가 되겠죠. 이 방역 지침이 오랫동안 강화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나온 이 조정안이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전 국민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나 인식 조사는 꾸준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상당수 국민들의 피로감을 느끼긴 하시지만은 지금보다 방역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의견을 좀 참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방역 피로도를 줄이면서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야외 활동, 감염 위험도가 높은 데서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사실은 감염 전파 위험은 높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흥 시설을 우리가 영업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못 먹어서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네. 또 이제 장려할 것은 장려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성이 높고 어떤 우리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방역에 좀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다가 4월 12일자로 다시 재개가 됐지요. 네, 맞습니다. 정부 당국은 유럽발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분기 예방 접종은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일단 이 조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최근 이제 일부 대상에서 연기 또는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조속히 재개할 것을 권고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겁니다. 정부는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30세 미만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상 반응 중 회귀 혈전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어저께 그 보건소마다 이제 이 30세 이상 계획된 인원들은 각부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인원이 처음으로 이렇게 30세 이상만 맞다 보니까 갑자기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진행하니까 어제는 한 미추홀 보건소 갔을 때 한 10분 정도밖에 맞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13일부터는 많은 수가 이제 맞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인천시 대상자는 8일부터, 그러니까 8일 원래 접종 대상자가 이제 13일부터 접종을 받기 시작하는데,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 초등 보건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간호 인력인데 총 대상자는 3,408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2,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거주 시설의 종사자들이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기로 했습니다.
접종 시기에 차질이 없어야 할 텐데 11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이 2.2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타국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미하다. 네, 일단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빠른 백신 공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115만 7,255명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접종률은 전 국민 5,182만 5,932명 중 기준 2.23%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2차 신규 접종자는 추가로 나오잖아 기존 누적 접종자는 6만 51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집단 면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11월 집단 면역 목표까지 참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수급 상황도 항상 변동이 있고 네. 또 기존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 논란들이 한번 있겠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에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효능도 또 좀 떨어진다는 불안한 보고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전 국민들의 접종률에 대한 동의율, 접종을 받겠다 이러한 접종 동의율도 이제 좀 차이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순조롭게 예정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정부의 어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11월 예정됐던 대로. 전까지는 네, 최소한 1차 접종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많이 지적되는 것처럼 2분기 그러니까 올 6월까지는 조금 백신 접종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6월 이후 정도 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보다 좀 백신 접종 속도가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는요. 외국의 사례, 남미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러니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아마도 이제 집단 면역 전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도 이제 노년층, 고위험층부터 접종을 하셨겠지만은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층이라든지 나머지 인구에서 어떤 방역수칙 준수의 미흡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 세대 간의 어떤 전파가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바로 벗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해서 아직까지는 1차 접종만 해도 상당히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은 백신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좀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추세가 다시 급증하게 된다면 과연 이 중증 환자실 등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받쳐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인천의 경우는 이 중증 환자 병상 수 문제 없습니까?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4월 11일 20시, 그러니까 오후 8시 기준에 현재 인천시 감염병 전담 병상 수는 총 782병상 중 93병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약 11.9%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보유 병상 51병상 중 3병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동률이 약간 5.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증환자 치료 병상은 보유 병상 33병상 중 5병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가 있는데 입소정은 382명 중 총 215명이 입소 있고 가동률은 5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예전에도 대유행이 있었을 때 이 네. 문제를 갖고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는 어쨌든 이 증가되는 추이를 따라서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증 환자 수 병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인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 의료진의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피로도 중에 하나의 원인인 감염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족들이 감염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어떤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네. 이러한 것에 대한 피로도는 우선 고위험 의료진들에 대한 접종을 통해서 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계속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가 네. 아직은 좀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 받고 또 열이 나시는 분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찾으셨을 때 이분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도 감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은 다른 환자랑 섞여서 볼 수 없고 음압진료실이 따로 필요한데 응급실의 음압진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앞으로 이런 혼란과 피로 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상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